아득히 먼 옛날, 이 세계에는 아직 빛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돈과 어둠만이 끝없이 펼쳐진 공허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텅 빈 세계의 어느 날, 위대한 의지, 그러니까 대의지라고 불리는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의지는 마치 우주의 설계자처럼 이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찬란한 황금빛 나무 하나를 이 땅에 심었어요. 바로 황금나무라고 불리는 모든 생명과 질서의 근원이 되는 신성한 나무였죠. 황금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대의지의 힘이 구현된 상징이자 세계의 모든 법칙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었거든요. 나무의 뿌리는 땅 깊숙이 뻗어 세계의 기반을 다졌고, 황금빛 가지는 하늘 높이 뻗어올라 축복의 빛을 사방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 황금나무의 중심에는 엘든링이라는 신비로운 힘의 고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든링, 이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룬들의 집합체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계의 물리법칙과 생명의 원리, 죽음과 탄생의 순환, 그 모든 것을 정의하는 신성한 프로그램 같은 거죠. 엘든링이 온전할 때 세계는 조화롭게 돌아갔고, 생명들은 황금나무의 축복 아래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엘든링은 보이지 않는 질서의 그물망처럼 세계 전체를 감싸며 모든 존재에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엘든링을 관리하고 대의지의 뜻을 실행할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의지는 여왕 마리카, 정확히는 영원의 여왕 마리카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카는 신인족 출신으로 대의지로부터 엘든링을 부여받아 이 세계의 질서를 통치하는 절대자가 되었죠. 그녀는 황금률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세웠는데, 이것은 엘든링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하나의 명확한 질서 아래 통합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어요. 황금률 아래에서 세계는 황금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리카는 황금나무를 중심으로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녀의 자녀들과 기사들은 온 땅을 정복하며 황금률의 질서를 퍼뜨렸죠. 죽음조차 황금률에 의해 통제되었고, 영혼들은 황금나무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순환 속에서 영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간의 땅이라 불리는 이 세계가 맞이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질서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황금률이 완벽해 보였던 그 시절에도 이미 균열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카는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원래 신인족이라 불리는 종족 출신이었습니다. 신인족은 특별한 힘을 지닌 존재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신은 아니었어요. 마리카가 신성을 얻게 된 과정에는 큰 희생과 선택이 있었죠. 대의지는 그녀를 선택했고, 그녀에게 엘든링을 부여하며 이 세계의 질서를 관장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카는 더 이상 한 명의 신인족이 아니라 영원의 여왕이자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얻는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카는 대의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릇이 되어야 했고, 황금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유지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죠. 그녀는 황금나무를 세계의 중심에 세웠고, 그 나무는 엘든링의 힘을 온 땅에 퍼뜨리는 상징이자 통로가 되었습니다. 황금나무의 빛은 협간의 땅 구석구석을 비췄고, 그 빛 아래 모든 생명은 황금률의 질서 속에 편입되었어요. 마리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반려가 있었죠. 바로 골드프레이, 최초의 엘든로드였어요. 골드프레이는 강력한 전사였고, 마리카와 결합하여 황금시대의 기반을 함께 다졌습니다. 엘든로드라는 칭호는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왕의 반려이자 엘든링의 힘을 함께 나누며 세계를 통치하는 공동통치자를 뜻하는 거였죠. 골드프레이는 마리카의 첫 번째 엘든로드로서 그녀와 함께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들의 혈통은 황금 왕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리카와 골드프레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반신의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고두윈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황금 왕자라 불리며 완벽한 덕성과 강력한 힘을 모두 갖춘 인물로 자랐습니다.
고두인은 황금률의 이상을 체현한 존재였고 많은 이들이 그를 다음 시대를 이끌 희망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황금률 체제가 확립되면서 협간의 땅은 전례 없는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카의 군대는 온 땅을 정복했고 황금나무의 축복은 모든 곳에 퍼졌어요. 죽음조차 황금률에 의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황금률 이전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였지만 마리카는 죽음의 룬이라 불리는 엘든링의 일부를 봉인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정한 죽음을 맞지 않게 되었고 영혼은 황금나무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순환 속에 갇히게 되었죠. 이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황금시대의 절정에서 마리카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로데일이라는 거대한 왕성을 세웠고 그곳은 황금률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황금나무는 로데일 뒤편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빛은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황금나무의 빛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체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질서가 아니었거든요. 마리카는 황금률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을 배제했습니다. 징조라 불리는 황금률의 기준에서 벗어난 특성을 가진 이들은 박해받았고 황금나무의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추방되었어요. 또한 마리카는 자신의 과거, 신인족으로서의 기원과 관련된 어두운 비밀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녀가 신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묻혔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카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골드프레이는 어느 순간 전장에서의 영광을 잃고 전사로서의 빛을 잃었어요. 그러자 마리카는 놀랍게도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은총을 잃는다는 것은 황금나무의 축복과 엘든링의 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의미였죠. 골드프레이는 호라루라는 이름을 받고 협간의 땅 밖으로 추방되었고 그와 함께 많은 전사들도 색바렌 자라 불리며 떠나야 했습니다. 왜 마리카가 자신의 반려를 추방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았어요. 골드프레이가 떠난 후 마리카는 새로운 엘든로드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다곤이었어요. 라다곤은 붉은 머리를 가진 영웅으로 원래는 마리카의 적이었던 세력 출신이었지만 놀랍게도 마리카와 결합하여 새로운 엘든로드가 되었죠. 하지만 라다곤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마리카 자신의 또 다른 면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육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의지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마리카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이중성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어요. 마리카와 그녀의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데미갓, 즉 반신이라 불렸는데요. 신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완전한 신은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각각의 데미갓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힘과 운명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협간의 땅 전체를 뒤흔들 사건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골드프레이와 마리카 사이에서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가 바로 황금의 고두인이에요. 고두인은 데미갓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황금빛 머리카락과 온화한 성품을 지닌 그는 용들과도 우정을 나눴고 심지어 적이었던 고대 용 포르삭스와 친구가 되기도 했죠. 사람들은 고두인을 황금률의 완벽한 구현자로 생각했고 그의 미래는 밝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골드프레이와 마리카의 자녀 중에는 고두인과는 정반대의 운명을 타고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그와 모르곳이었죠. 이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징조라는 낙인을 받았어요. 징조란 황금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특성을 가진 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모그와 모르곳은 몸에 뿔이 자라나고 비틀린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 마리카는 자신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의 여왕이 징조의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그와 모르곳은 지하 깊은 곳에 유폐되었고 어둠 속에서 자라나며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모그는 외부 신 중 하나인 모그윈의 군주의 영향을 받아 피의 군주가 되었고, 모르곳은 광기와 혼돈의 상징이 되어 협간의 땅 아래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꿈꾸게 되었어요. 골드프레이가 추방되고 라다곤이 엘든로드가 된 후 마리카는 다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다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그들에게도 저마다의 짐이 주어졌어요. 그중 라단과 라이카드는 라다곤의 첫 번째 배우자였던 레날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레날라는 마법의 대가이자 레아 루카리아 마법학원의 여왕이었는데, 라다곤이 마리카와 결합하기 위해 그녀를 떠났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죠. 라단은 별들을 정복한 장군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골드프레이를 존경했고 그의 전사로서의 길을 따르려 했어요. 어린 시절 셀리아에서 중력 마법을 배운 라단은 그 힘으로 별들의 움직임까지 지배했고 그의 힘은 협간의 땅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강인한 전사에게도 비극이 찾아왔는데, 그는 나중에 벌어질 전쟁에서 주홍부패라는 저주에 걸려 이성을 잃고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단은 죽는 순간까지 별들을 붙잡아 두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말 레너드를 위해 중력 마법을 익혔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로 전해져요. 라이카드는 화산 저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였지만 어느 순간 금기의 길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그는 황금률과 여왕 마리카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고 엘든링의 질서를 뒤엎고자 하는 반역의 뜻을 품었거든요. 라이카드는 신을 잡아먹는 대사뱀과 하나가 되어 괴물로 변했고 그의 화산 저택은 반역자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탐욕은 결국 자신마저 삼켜버렸죠. 하지만 레날라의 자녀들 중 가장 특별한 이는 라니였습니다. 라니는 눈의 마녀라 불렸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데미갓들과는 달랐어요. 레날라에게서 달의 마법을 배운 라니는 대의지와 황금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죠. 라니는 결국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인형의 몸으로 옮겨가면서까지 대의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협간의 땅 전체의 운명을 바꿀 만큼 거대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고두인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놓여 있었어요. 마리카와 라다곤, 즉 하나의 몸을 공유하는 두 존재 사이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일이었죠. 말레니아와 미켈라라는 쌍둥이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신성한 혈통의 결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레니아는 태어날 때부터 주홍부패의 여신이라 불리는 외부신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녀의 몸은 끊임없이 부패해갔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말레니아는 검의 달인이 되어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오빠 미켈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사랑은 맹목적일 만큼 깊었죠. 미켈라는 모든 데미갓 중 가장 순수하고 뛰어난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았지만 그의 지혜와 힘은 누구보다 위대했어요. 미켈라는 황금률의 한계를 깨달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주홍부패로 고통받는 동생 말레니아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황금률이 배제한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성수나무를 키우려 했죠. 그의 순수한 꿈은 많은 이들의 헌신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그 순수함 때문에 더욱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카의 자녀들은 각자 다른 힘과 운명을 짊어진 채 협간의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떤 이는 축복받았고 어떤 이는 저주받았으며 어떤 이는 반역을 꿈꿨고 어떤 이는 구원을 추구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사랑과 질투, 야망과 충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데미갓들의 존재 자체가 협간의 땅에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균형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균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의 음모가 시작되었고 죽어서는 안 될 자가 죽었으며 그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할 전쟁의 서막이 되었어요. 그 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란이었습니다. 달의 공주 란이. 레날라와 라다곤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란이는 황금률의 절대적인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여왕 마리카처럼 영원히 대륙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싶지 않았고 대신 모든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를 꿈꿨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황금률의 완벽함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란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했어요. 바로 신의 아들,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인 데미갓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란이는 오랜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칼이라 불리는 암살자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 암살자들의 지도자는 눈먼 검사 알렉토였고 그녀는 마리카 여왕과도 은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일이었죠. 어쩌면 마리카 자신도 황금률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란이는 특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운명의 죽음이라는 룬을 훔쳐냈습니다. 이 룬은 원래 마리카가 엘든링에서 떼어내 말리케스에게 맡긴 것으로 죽음 그 자체를 담고 있는 힘이었어요. 란이는 이 운명의 죽음의 힘을 검은 칼날에 새겨 넣었고 그렇게 신조차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검은 칼의 밤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암살자들은 두 명의 데미갓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하나는 황금 고드윈이었고 다른 하나는 란이 자신이었죠. 고드윈은 마리카와 고드프리의 첫째 아들로 모든 데미갓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용과 친구를 맺을 정도로 위대했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으며 황금률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란이는 그를 선택한 겁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가 쓰러진다면 황금률의 절대성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요. 검은 칼의 암살자들은 고드윈을 습격했습니다. 운명의 죽음이 새겨진 칼날이 그의 육체를 관통했고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믿어졌던 황금의 왕자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라니의 계획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같은 순간 자신의 육체도 죽였거든요. 운명의 죽음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말이죠. 고드윈은 영혼만 죽고 육체는 살아남았고 라니는 육체만 죽고 영혼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킨 사건이었어요. 고드윈의 육체는 죽지 못한 채로 남았습니다. 영혼이 사라진 그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못했어요. 그 부패는 점점 퍼져나갔고 협간의 땅 전역에 죽음의 뿌리라 불리는 기괴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드윈의 시신은 땅 깊은 곳으로 묻혔지만 그의 존재는 끔찍한 형태로 변해갔어요. 황금률의 가장 완벽한 왕자는 죽음 속에 사는 자로 변했고 그 모습은 너무나 끔찍해서 누구도 직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니는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의 몸에 깃들었고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라니는 대륙의 모든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리카는 아들 고드윈의 죽음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존재가 죽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어요. 마리카는 대륙을 지배하는 신이었지만 한 명의 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는 대륙 어딘가에서 거대한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로 엘든링을 세계의 근간이자
모든 질서의 원천인 그 신성한 룬을 내리쳤어요. 금이 가는 소리가 협간의 땅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든 링이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리카는 신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머니로서의 분노를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황금률은 깨졌고 협간의 땅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엘든 링이 부서지는 순간 협간의 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황금빛 나무가 빛을 잃기 시작했고 대륙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파쇄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의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마리카가 엘든 링을 부순 이유는 단순히 고두인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황금률의 불완전함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죽음을 봉인했지만 결국 죽음은 찾아왔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질서는 그녀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륙의 백성들에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를 지탱하던 질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대파쇄와 함께 엘든 링의 파편들, 즉 대론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론들은 마리카의 자녀들, 데미갓들에게로 흘러들어갔어요. 각각의 데미갓은 대론의 일부를 손에 넣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론은 엄청난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저주이기도 했거든요. 대론을 가진 자는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금률이 깨진 세계에서 대론은 그들을 불완전한 영생 속에 가두었어요. 마리카는 엘든 링을 부순 죄로 대륙을 지배하던 신, 엘든의 야수에 의해 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엘든 링 안에 갇혔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라다곤도 함께 갇혔습니다. 마리카와 라다곤은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의 자리는 비었고 엘든의 왕좌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협간의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었고 황금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데미갓들은 대론의 힘에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마리카를 구하고 엘든 링을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엘든의 군주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모든 대론을 모으고 엘든 링을 재건하고 신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망 말이에요. 그 욕망은 점점 커져서 결국 데미갓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쇄 전쟁이었어요. 파쇄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데미갓들은 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어요. 하지만 대론을 가진 데미갓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상처 입고 쓰러졌지만 완전히 죽지는 못했어요.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협간의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라다곤과 레날라 사이에서 태어난 장군 라다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중력 마법을 익혔고 자신의 에마를 위해 중력 마법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 정도로 강했어요. 라다는 전장에서 무패를 자랑했지만 그의 이복남매인 말레니아와의 전투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레니아는 미켈라의 쌍둥이 자매였고 태어날 때부터 부패의 여신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녀의 몸은 천천히 부패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가장 뛰어난 검사가 되었습니다. 말레니아와 라단의 전투는 협간의 땅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였어요. 켈리드라는 붉은 땅에서 벌어진 그 전투는 승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레니아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저주를 풀어놓았어요. 부패의 꽃이 피어올랐고 켈리드 전체가 주홍빛 부패에 물들었습니다. 라단은 부패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육체도 부패의 독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는 미쳐버렸고 이성을 잃은 채 켈리드의 사막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때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장군은 이제 괴물이 되어
자신의 말과 부하들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말레니아는 전투 후 동생 미켈라가 있는 성수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몸은 더욱 심하게 부패했고 결국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화산 저택을 다스리던 라이카드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더 강한 힘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금기 중에 금기를 범했습니다. 거대한 뱀신을 집어삼킨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뱀에게 먹혔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라이카드는 뱀과 하나가 되었고 그의 모습은 끔찍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모든 신을 부정하는 반란군이 되었어요. 몽고트와 모그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그들은 오멘이라는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오멘은 태어날 때부터 뿔이 자라나고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황금률 아래에서는 가장 낮은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몽고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왕도 레인데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다른 데미갓들이 왕좌를 노리는 것을 막았어요. 반면 모그는 황금률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땅 밑 깊은 곳에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려 했고 피의 군주가 되어 새로운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데미갓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광기에 빠져들었고 협간의 땅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황금률은 깨졌고 죽음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제대로 죽지 못했습니다. 협간의 땅은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데미갓들이 각자의 광기에 빠져있는 동안 협간의 땅 전체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쇄전쟁이에요. 엘든링의 조각을 차지한 데미갓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각자가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형제와 자매가 칼을 겨누고 과거의 동맹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협간의 땅은 끝없는 전장이 되었고 무수한 생명들이 신의 자녀들이 벌인 이 참극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가장 강력한 데미갓은 라단이었습니다. 라다곤과 레나라의 아들인 그는 전쟁의 신이라 불릴 만큼 강했어요. 라단은 중력 마법을 마스터했고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가 중력 마법으로 자신의 무게를 줄여줬기 때문이에요. 라단의 군대는 협간의 땅 남부를 장악했고 케일리드의 붉은 사막은 그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단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별들의 움직임을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운명과 관련이 있었어요. 협간의 땅에서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운명 그 자체였거든요. 라단은 별의 움직임을 멈춤으로써 어떤 운명이 펼쳐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북쪽에서는 말레니아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켈라의 쌍둥이 자매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의 저주를 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니아는 협간의 땅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말레니아는 미켈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의 동생이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미켈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말레니아의 군대는 붉은 날개를 상징으로 삼았고 그들은 주인의 검수를 따라하며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두 영웅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라단과 말레니아 둘 다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고 둘 다 가장 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결투는 케일리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협간의 땅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싸움이 되었어요. 라단은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며 중력 마법으로 하늘에서 운석을 떨어뜨렸고 말레니아는 물 흐르는 듯한 검술로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싸웠고 그 누구도 상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레니아는 결국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부패의 신을 풀어놓았어요. 말레니아는 미켈라가 만들어준 금바늘로 부패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바늘을 스스로 빼버린 겁니다.
순간 엄청난 부패가 폭발했습니다. 부패에 붉은 꽃이 피어났고 그 독은 케일리드 전체를 뒤덮었어요. 라단은 부패에 물들었고 그의 군대도 그의 땅도 모두 썩어갔습니다. 말레니아 자신도 의식을 잃었고 그녀의 기사들은 주인을 데리고 간신히 도망쳤어요. 이 전투 이후 케일리드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붉은 사막은 부패로 물들었고 온갖 괴물들이 생겨났어요. 거대한 개들은 미쳐버렸고 까마귀들은 역병을 퍼뜨렸습니다. 라단은 죽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패는 그의 몸을 갉아먹었고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배회하며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성마저 잃어갔어요. 라단의 기사들은 주인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사로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강한 전사들을 불러 모아 그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말레니아는 성수나무로 돌아갔지만 그녀 역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패의 힘을 사용한 대가는 컸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미켈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켈라는 자신의 저주를 끊기 위해 성수나무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를 납치해 갔던 거예요. 말레니아는 동생을 기다리며 잠들었고 성수나무는 그녀의 부패로 인해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미갓들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니는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인형의 몸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녀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죽였고 이제 그림자로만 존재했습니다. 라이카드는 뱀과 하나가 된 괴물이 되어 화산 저택 깊은 곳에 숨어 지냈고 그의 병사들은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어요. 리카드는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그의 대룬 조각은 사라졌어요. 몽고트는 왕도를 지키며 다른 데미갓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 역시 고독했습니다. 그는 오맨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전쟁은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장 강했던 두 영웅은 쓰러졌고 나머지 데미갓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틀어박혔어요. 협간의 땅은 산산이 조각났고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왕도 레인델은 몽고트가 지켰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왕이 없었어요. 황금나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고 나무는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협간의 땅은 죽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났고 그들의 영혼은 안식을 찾지 못했어요. 이 끝없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절망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절망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꿈을 꾸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황금률이 만든 이 망가진 세계를 부수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순수하고도 비극적인 꿈을 꾼 이가 바로 미켈라였어요. 미켈라는 마르카의 자식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영원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지혜와 힘은 누구보다 위대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장 두려운 엠피리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황금률의 결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미켈라는 형제인 말레니아가 부패의 여신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주홍빛 부패에 천은천히 잠식당하고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황금률은 오맨을 저주했고 죽음 없는 자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었으며 완벽하지 못한 모든 것을 배척했습니다. 미켈라는 이런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었습니다. 황금률이 아닌 순수한 질서의 세계를요. 그곳에서는 부패도 저주도 없고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었습니다. 미켈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황금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미케라 나무라고 불린 그 나무는
황금나무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부족했고 미켈라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라니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켈라처럼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질서 자체에서 벗어나가고 싶어 했어요. 황금률은 운명을 정해놓았고 두 손가락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라니는 이런 통제가 싫었어요. 그녀는 자유를 원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라니는 가장 금기시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운명의 죽음이라 불리는 대륜의 일부를 훔쳤어요. 그리고 검은 칼의 밤에 자신의 육체를 죽였습니다. 정확히는 고두인과 함께 죽은 거예요. 고두인은 육체만 죽고 영혼은 살아남았고 라니는 육체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 절반의 죽음을 통해 라니는 두 손가락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래의 몸으로 살 수 없었고 인형의 몸속에 자신을 가두어야 했습니다. 라니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신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꾸는 세계는 황금률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라니는 달의 질서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둠과 추위의 질서로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세계였어요. 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운명이 삶을 구속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독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두 엠피리언은 각자의 방식으로 협간의 땅을 바꾸려 했습니다. 미켈라는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려 했고 라니는 냉혹함으로 모든 것을 해방시키려 했어요. 둘 다 황금음료를 거부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빛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어둠의 세계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켈라의 나무는 자라지 못했고 라니는 여전히 숨어 지내야 했어요. 협간의 땅은 여전히 황금률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마리카는 에르드 나무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데미갓을 쓰러뜨리고 에르덴의 왕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퇴색자였습니다. 퇴색자라는 이름은 사실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협간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황금률이 처음 세워지던 시절, 마리카 여왕의 통치가 막 시작되던 그 시대에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금률의 축복, 그러니까 에르드 나무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황금빛 인도의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은총을 잃은 자들은 협간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카는 그들을 추방했어요. 협간의 땅 바깥, 안개 너머의 황무지로 내몰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했어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땅에서 잊혀진 채로 살다가 사라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퇴색자들은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파쇄 전쟁이 일어나고 마리카가 에르덴 링을 깨트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죽어버린 퇴색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개 너머에서 협간의 땅 바깥에서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눈에 다시 은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인도가 그들을 협간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에르드 나무가 그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퇴색자들은 다시 협간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그들을 추방했던 그 땅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협간의 땅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던 왕국은 사라지고 폐허와 괴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데미갓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에르드 나무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질서는 무너졌고 죽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퇴색자들은 계속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은총의 인도를 따라 에르드 나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덴의 왕이 되는 것이었죠. 누가 그들을 불렀는지, 왜 갑자기 은총이 돌아온 건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퇴색자들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한때 그들을 버린 땅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퇴색자들이 협간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어요. 강력한 괴물들에게 죽거나 데미갓의 힘에 짓눌려 사라졌습니다. 에르드 나무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수많은 퇴색자들이 길 위에서 쓰러졌고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퇴색자들보다 더 강하고 더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어도 다시 일어섰고 쓰러져도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게임에서 만나게 될 주인공, 바로 그 퇴색자예요. 주인공 퇴색자가 눈을 뜬 곳은 초장이라는 지역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황량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멜리나라는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쪽 눈이 감겨 있고 몸에 화상 자국이 있는 그녀는 자신을 불에 타버린 존재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퇴색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에르드 나무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말이죠. 멜리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총의 힘을 룬으로 변환해 줄 수 있었어요. 퇴색자가 적을 쓰러뜨려 얻은 룬을 힘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또한 그녀는 죽은 말 토렌트를 되살려 퇴색자에게 주었습니다. 토렌트는 빠르고 민첩한 영물말로 협간의 땅을 여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료였어요. 멜리나는 왜 퇴색자를 돕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도 목적이 있다고, 에르드 나무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만 했어요. 멜리나의 도움으로 퇴색자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협간의 땅에 흩어진 대륜을 모으고 데미갓들을 쓰러뜨리고 에르드 나무에 도달해서 엘덴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어요. 협간의 땅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데미갓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퇴색자는 먼저 림그레이브를 탐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드릭이라는 데미갓을 만났어요. 한때 황금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지금은 타락해서 전목이라는 끔찍한 의식에 빠진 존재였습니다. 고드릭은 수많은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여 괴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퇴색자는 그를 쓰러뜨리고 첫 번째 대륜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퇴색자는 리에니아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학원 레아 루카리아가 있었고 보름달의 여왕 레날라가 있었어요. 한때 위대했지만 지금은 몰락한 여왕이었죠. 그녀를 지나 퇴색자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케일리드의 부패한 땅, 산꼭대기의 화산저택, 지하 깊숙한 곳의 어둠까지 그는 모든 곳을 탐험했어요. 각 데미갓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라다는 별을 붙잡고 있었고 라이카드는 뱀에게 삼켜졌으며 모그는 피의 왕조를 꿈꿨어요. 퇴색자는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대륜을 모았고 점점 에르드 나무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에르드 나무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가시가 입구를 막고 있었고 아무리 대륜을 모아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멜리나는 말했습니다. 거인들의 불이 필요하다고요. 에르드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불꽃 말이죠. 그래서 퇴색자는 거인들의 산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남은 불거인이 있었고 거인들의 화로가 있었어요. 거인들의 산꼭대기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퇴색자는 마지막 불거인과 마주했어요. 한때 위대한 종족이었지만 이제는 단 하나만 남은 비극적인 존재였죠. 거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동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싸웠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퇴색자는 거인을 쓰러뜨렸고 거인들의 화로에 불을 지폈어요. 그 불꽃은 하늘을 붉게 태우며 치솟았습니다. 멜리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불쏘시개로 삼아 에르드 나무를 태우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태어난 목적이었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거든요. 퇴색자는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멜리나는 미소 지으며 작별을 고했고 거인들의 불을 안고 에르드 나무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황금빛이었던 에르드 나무는 타올랐고 세상을 밝히던 그 빛은 이제 검붉은 불길로 뒤덮였죠. 하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퇴색자가 마주했던 데미갓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비극을 안고 있었고 저마다의 이유로 대륜의 조각을 품고 있었어요. 고드릭을 기억하시나요? 황금 일족의 끝자락에 매달린 비천한 후손. 스스로를 황금이라 불렀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도 열등감에 시달렸던 존재였죠. 그는 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퇴색자들을 사냥하고 그들의 팔다리를 잘라내 자신의 몸에 접붙였어요. 거미처럼 여러 개의 팔을 가진 괴물이 되어서라도 그는 위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쓰러뜨리는 순간 퇴색자는 알았습니다. 이 세계의 비극은 단순히 누군가의 야망이나 악의 때문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요. 레날라는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리에니의 호수의 레아 루카리아 학원을 다스리던 보름달의 여왕. 그녀는 한때 라다곤과 사랑에 빠졌고 함께 아이들을 낳았어요. 라니, 라단, 라이카드가 바로 그들이었죠. 하지만 라다곤은 마리카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녀를 떠났습니다. 버림받은 레날라는 정신이 무너졌고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은 라다곤이 남긴 호박알 뿐이었어요. 퇴색자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도서관 한가운데서 호박알을 껴안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학원의 학생들은 여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퇴색자는 그녀와 싸웠고 그녀를 쓰러뜨린 뒤에도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레날라는 악인이 아니었고 단지 사랑을 잃은 사람이었거든요. 케일리드의 부패한 땅에서는 별 정복자 라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위대한 전사였던 그는 말라니아와의 전투에서 부패병에 걸렸어요. 부패는 그의 육체를 갉아먹었고 정신을 앗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중력 마법으로 별들을 하늘에 붙잡아둔 채 말이죠. 왜냐하면 라니의 운명이 별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여동생을 사랑했거든요. 라단은 자신의 작은 말 레너드를 끝까지 아꼈습니다. 거대해진 몸을 중력 마법으로 가볍게 만들어 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죠. 퇴색자가 라단을 쓰러뜨렸을 때 전사는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묶여있던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저택에는 신성 모독자 아이카드가 있었습니다. 레날라의 아들이자 뱀과 하나가 된 영주였죠. 그는 에르드 나무의 반기를 들고 신을 먹어치우는 뱀의 힘을 택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뱀에게 삼켜진 그는 괴물이 되었고 그의 야망은 끝없는 탐욕으로 변질되었거든요. 퇴색자는 그를 쓰러뜨렸지만 라이카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악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에 저항하려던 자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린 비극이었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는 모그가 있었습니다. 피의 군주이자 저주받은 쌍둥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흉조로 여겨져 하수도에 버려졌어요. 모그위는 그곳에서 외부 신 형성의 어머니를 섬기게 되었고 피의 왕조를 꿈꿨습니다. 그는 미켈라를 납치해 자신의 왕으로 만들려 했지만 미켈라는 잠들어 있었고 결코 깨어나지 않았어요. 모그의 집착은 결국 허망한 꿈이었고 퇴색자는 그 꿈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퇴색자는 하나하나 데미갓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고드릭, 레날라, 라단, 라이카드, 모그,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존재들을요. 각각의 전투는 단순히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극과 마주하는 일이었고 이 세계가 품은 슬픔을 목격하는 과정이었어요. 데미갓들은 신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들도 결국 운명의 희생자였거든요. 그리고 퇴색자는 그들의 대륜을 모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요. 모든 대륜을 모은 퇴색자는 마침내 에르드 나무 앞에 섰습니다. 황금빛 거목은 여전히 장엄했지만 그 내부는 이미 썩어 있었어요. 가시에 막혀있던 나무는 불꽃으로 태워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색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요. 에르드 나무 안에는 황금률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퇴색자에게는 여러 길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길은 서로 다른 세계를 약속했지만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단순한 길은 황금률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카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퇴색자가 새로운 엘든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르드 나무가 원했던 결말이었고 가장 보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황금률은 처음부터 불완전했고 죽음의 룬을 제거하면서 세계를 왜곡시켰거든요. 다시 같은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같은 비극을 반복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 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퇴색자는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의 군주 모그윈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형성의 어머니를 섬기고 피해 왕조를 세우는 거죠. 이것은 황금률을 완전히 거부하고 외부 신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선택이었습니다. 피해 왕조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혈액이라는 매개체로 재정의했어요. 모든 생명은 피로 연결되고 피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상이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형성의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외부 신이었고 그녀의 질서가 이 세계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모구이는 이미 쓰러졌고 미켈라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어요. 라니의 길도 있었습니다. 달의 공주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황금률을 거부하고 에르드 나무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라니가 제시한 것은 별의 시대였어요. 신의 간섭 없이 생명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세계였죠. 그녀는 모든 신을 추방하고 달과 별의 차가운 빛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고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신의 질서 없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라니는 자신의 몸을 버리고 인형이 되었고 그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곧 모든 확실성을 포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광염의 왕이 되는 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멜리나가 제시한 운명이었어요. 황금률을 태워버리고 세계를 불꽃으로 정화하는 거죠. 광염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괴를 통한 재생이었고 가장 극단적인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불꽃에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곧 광기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염의 왕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끝없이 타오르며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종말에 가까웠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정직한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슬픈 선택은 피아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룬을 되찾아 황금률에 넣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다시 세계에 허락하고 모든 생명이 제대로 죽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온건한 개혁이었고 마리카가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피아는 황혼의 눈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죽음이야말로 생명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불멸이 오히려 세계를 병들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의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생명에게 평화로운 안식을 돌려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황금률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영원을 꿈꿨던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퇴색자는 이 모든 선택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완벽한 답은 없었어요. 황금률을 복원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고, 피의 왕조는 외부 신에게 세계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별의 시대는 너무나 불확실했고, 광염은 파괴를 의미했어요. 죽음의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이 선택들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완벽한 세계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고, 중요한 것은 어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느냐였거든요. 각각의 엔딩은 서로 다른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황금률의 복원은 질서와 안정의 가치를 믿는 것이었어요. 피의 왕조는 생명의 연결과 순환을 중시하는 것이었고, 별의 시대는 자유와 독립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염은 파괴를 통한 정화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죽음의 왕이 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어떤 선택도 틀리지 않았고, 어떤 선택도 완전히 옳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였어요. 퇴색자가 어떤 선택을 내렸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쇄 전쟁으로 시작된 긴 혼란은 끝이 났고, 세계는 다시 하나의 질서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질서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모든 질서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퇴색자가 세운 새로운 시대도 언젠가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선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존재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엘든 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끝은 없었어요. 어떤 엔딩을 맞이하든 세계는 계속 돌아갔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퇴색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퇴색자가 나타나 새로운 선택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엘든 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였어요. 완벽한 세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퇴색자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엘든 링은 단순히 판타지 세계의 모험담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 질서와 혼돈의 균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완벽함과 불완전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퇴색자는 처음부터 운명에 이끌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대륙 사이의 땅에서 깨어나 황금나무의 인도를 받았고, 엘든의 왕이 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여정 내내 퇴색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죠. 운명은 시작을 정해주었지만 그 끝은 퇴색자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든 링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마리카와 라다곤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카는 대의지가 정한 신이었지만 그 운명에 저항했어요. 엘든 링을 파쇄하고 황금률의 완벽함을 거부했죠.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결과를 낳았고, 세계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라다곤은 황금률을 지키려 했지만 그 역시 마리카와 하나로 묶여 있었기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어요. 두 존재 모두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했고,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었죠. 운명과 자유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진실이었어요. 질서와 혼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금률은 완벽한 질서를 추구했지만
그 질서는 죽음을 부정하고 생명의 순환을 막는 것이었어요. 반면 피의 군주와 프렌지드 플레임은 혼돈을 대표했지만 그들의 길 역시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피의 군주는 생명의 연결을 중시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었고, 광염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엘든 링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어요. 완벽한 질서는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혼돈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나고 질서 속에서도 부패는 싹트게 마련이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과 반신들의 이야기는 권력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카는 신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잃었고, 라니는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유를 택했어요. 고드프리는 왕이었지만 버림받았고, 모그는 권력을 갈망했지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다는 영웅이었지만 미쳐버렸고, 말레니아는 강했지만 부패에 잠식당했죠. 그들 모두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책임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었죠. 엘든 링의 세계는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대룡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황금률의 시대가 왔으며 황금률의 시대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었어요. 퇴색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모든 질서는 언젠가 무너지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니까요. 퇴색자의 선택은 당장의 세계를 바꾸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든 링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 때문이었어요. 이 게임은 단순히 강해지고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은유였어요.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안정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순, 끝없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어요.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 자체가 여정의 의미였으니까요. 퇴색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엘든 링의 신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퇴색자가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엘든 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끝없는 질문과 생각할 거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